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진도 나가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이 책은 총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 1부에 속한 1장부터 3장까지 진도 나갈 거고요. 그전에는 서문하고 추천사 있는데 요거는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그러면 1장부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피터 린치 책은 자서전식으로 이야기처럼 되어 있어서 그대로 낭독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1장 펀드 매니저가 되다. 1950년대는 물론 1960년대에 들어서도 미국인은 전반적으로 주식을 불신했다. 돌이켜보면 1950년대처럼 주식시장에서 재산을 모두 날릴 위험이 적었던 시기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나는 당시 정황에서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달았다. 또한 소액 투자자들이 잘못된 시점에 시장을 비관하거나 낙관하느라 강세장에 투자를 시작하고 약세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자멸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그래서 만사를 철저하게 계량화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에게는 불리한 일이다. 만일 종목 선택이 계량화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액을 벌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계량화가 통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필요한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준의 수학만으로 충분하다. 클라이슬러의 보유 현금이 10억 달러이고 장기 부채가 5억 달러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 정도이다. 내가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했던 것은 1963년 대학 2학년 때였다. 당시 나는 플라잉 타이거 항공의 주식을 주당 7달러에 매수했다. 2년이 채 지나기 전에 플라잉 타이거 항공의 주가는 32.75달러까지 도달했다. 내 생의 첫 번째 오르타 종목이었다. 나는 이 주식을 조금씩 팔아서 대학원 학비로 썼다. 플라잉 타이거 항공에서 얻은 수익 덕분에 와튼 스쿨에 다닐 수 있었다. 첫사랑이 장래의 연애에 큰 영향을 미치듯이 첫 종목이 장래의 자금 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내가 플라잉 타이거 항공을 선택한 것은 행운이었다. 이 첫 경험을 통해서 대박 종목이란 반드시 존재하며 시장에는 이와 같은 종목이 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피델리티에서 잠시 근무한 뒤 대학원 2년차 과정을 계속하기 위해 와튼 스쿨로 돌아갔을 때 나는 학계에서 말하는 주식시장 이론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도 의심스러웠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투자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지만 와튼에서 배운 지식은 나를 실패로 이끌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서 통계학과 고등 미적분, 계량 분석을 공부했다. 계량 분석에 따르면 내가 피델리티에서 두 눈으로 본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시장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든 이상한 움직임을 이미 많이 목격했다. 계량 분석과 랜덤워크 가설을 신봉하는 와튼 교수들이 피델리티에서 만난 동료들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한다는 점 또한 분명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서 실무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1977년 5월 나는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맡았다. 투자 전문지 베런스에는 언제나 린치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을 하나라도 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농담이 실렸다. 그러는 동안 마젤란 펀드의 자산은 90억 달러로 증가했다. 2장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 주요 기업의 주식 70%는 기관 투자가의 손에서 거래되므로 당신은 주식을 사거나 팔 때마다 이른바 전문 투자자라는 똑똑한 바보들과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진다. 이런 상황은 당신에게 좋은 기회다. 전문 투자자들이 많은 문화적, 법적, 사회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거둔 성과는 놀라울 따름이다. 투자하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신문과 잡지를 읽고
같은 경제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모두 매우 동질적이다.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펀드 매니저가 특정 종목의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려면 먼저 이 종목을 많은 대형 기관에서 투자 적합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다양한 기업과 업종을 조사하는 저명한 월스트리트 분석가 중 대다수가 이 종목을 추천 목록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주기만을 기다리며 눈치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회사에서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잘 알려지지도 않은 라퀸타 모터인스 같은 회사에 배짱 좋게 투자할 전문가는 거의 없다. 무명 회사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누구나 인정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손실을 보더라도 소액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면 어지간한 펀드 매니저, 연금 관리자 또는 기업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은 앞다투어 누구나 알만한 회사로 몰려간다. 큰 성공을 거두는 것도 좋지만 실패하더라도 무능하게는 보이지 않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웨스트레트에는 다음과 같은 불문율이 있다. IBM에 투자하면 고객 돈을 날려도 절대 쫓겨날 일은 없다. IBM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면 고객과 상사는 이렇게 한탄한다. IBM에 도대체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하지만 라퀸타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투자해서 손실을 보면 펀드 매니저에게는 다음과 같은 질책이 돌아온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이러한 이유로 직장을 잃고 싶지 않은 펀드 매니저는 겨우 분석가 2명이 관심을 두고 있고 주가가 아직 3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라퀸타의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다. 최악의 사례는 은행의 기금운용부서와 보험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사전에 승인받은 목록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판다. 기금운용 담당자 10명 중 9명은 이러한 목록을 활용함으로써 실적 차이 때문에 개인적으로 입을 화를 모면하고자 한다. 실적 차이는 실제로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다양한 분석가나 펀드 매니저가 자신의 역량을 독립적으로 발휘하여 정교하게 선정한 30개 종목으로 주식 목록을 구성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제법 역동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종목에 대해 펀드 매니저 30명이 모두 동의해야 간신히 목록에 오를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저서나 교양곡이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훌륭한 포트폴리오 역시 위원회의 손에서 탄생한 적은 없다. 내가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는 규제가 덜하다. 나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펀드의 규모다. 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90억 달러 규모의 펀드로 8억 달러 규모의 펀드와 경쟁하는 것은 레리 버드가 허리에 2kg짜리 사슬을 두른 채 농구 경기에서 맹활약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거대한 펀드에는 그 규모만큼이나 커다란 핸디캡이 뒤따른다. 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움직이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젤란 펀드는 90억 달러로 규모가 커진 이후에도 계속 앞서 나갔다. 1985년 6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펀드로 자리매김한 이래 마젤란 펀드는 일반 주식형 펀드의 98%를 앞질러 나갔다. 내가 사려는 종목은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언제나 아마추어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3장 투자인가 도박인가. 주식을 보유하면 회사의 성장이 투자자의 몫이 된다. 투자자는 번창하고 확장하는 회사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반면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자금 공급자에 불과하다. 누군가에게 자금을 빌려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는 원금에 이자를 보태서 돌려받는 것뿐이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으로 매수하면
손실을 크게 본다. 투자에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구분해주는 거대한 장벽이나 절대적인 기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유행이 순환하듯이 주식은 투자로 인정받았다가 도박으로 비난받으며 배척당하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개 그 순환 주기가 잘못되었다. 주식은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시점에 신중한 투자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투자에 위험 요소가 따른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는 채권 매수, 주식 매수, 경주마 선택과 같은 유형이 아니라 투자자의 기술, 노력, 모험심에 따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투자는 승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도박에 비유할 수 있다. 사실 주식시장을 보면 나는 스터드 포커가 떠오른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한다거나 무수익 자회사 매각 정보를 입수한다거나 신규 시장 진출과 같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은 마치 포커게임에서 카드 한 장을 더 뒤집는 것과 같다. 카드의 성공 확률이 유리하게 나타나는 한 우리는 게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매달 규칙적으로 스터드 포커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행운아가 늘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행운아는 카드패가 펼쳐질 때마다 확률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은 상황이 유리해지면 판돈을 올리고 불리해지면 게임을 포기하는 반면 계속해서 지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며 패배의 스릴을 즐기다 매번 끝까지 가서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역시 주기적으로 손실을 보고 좌절을 맛보며 예기치 못한 사건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들은 끔찍한 폭락이 일어났다고 해서 게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식시장이 순수한 과학의 법칙이 먹히는 곳이 아닐 뿐더러 고수가 항상 이기는 체스판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10종목 가운데 7종목에서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면 무척 기쁘다. 10종목 가운데 6종목에서 기대만큼 실적이 나오면 감사하다. 스터드 포커에서 적절한 플레이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적절한 투자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대박 종목은 이른바 고위험 부문에서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회사의 상황보다 투자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더 좌우된다.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이점은 올바른 선택에 이례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주식시장은 늘 도전해볼 만한 도박이다. 게임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새로운 카드가 계속해서 펼쳐진다. 네, 이렇게 해서 3장까지 진도 다 나갔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해드렸던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자의 기술, 이 책 제가 조금씩 읽고 있는데 지금 4장까지 읽었거든요. 제가 이 책 읽어보니까 와, 이 책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알짜배기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과 한 장 한 장 같이 진도 나가는 식으로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지금 월가의 영웅 이 책을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주식 투자의 기술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주식소녀와 함께 열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